저는 한지호입니다. 올해 45,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만나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아내 미정과 소소한 하루를 나누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10년 만에 동생 서연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오빠, 나야. 서연이.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당당하고 똑 부러지는 말투였죠. 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도 들었어요. 저희는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고등학생, 저는 대학생이었죠. 서연을 혼자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연의 학비를 대고 밥을 챙겨주고. 그런데 서연은 대학 졸업 후 재벌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서연이 고생 끝에 좋은 곳으로 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제가 평소에 가기엔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반갑게 인사하는 서연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세련돼졌어요.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오빠도 건강해 보이네. 우리는 서로 어색해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 놨거든요. 오빠, 미정 언니는 어때? 아직도 병원에서 일해? 응,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너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우리 남편 민철이야. 민철은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수를 청했을 때 그의 눈빛이 차갑더군요. 처남님 반갑습니다. 서연이가 오빠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을 체크하는 듯한 시선이 불편했어요. 서연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저도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으론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철은 계속해서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는 서연에게 말했죠. 자기야, 시간이 늦었어.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하셨잖아. 아, 그래. 오빠 미안해. 다음에 더 오래 얘기하자. 서연은 아쉬워하면서도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민철이 서연의 팔을 꽉 잡는 걸 봤어요. 겉으론 다정한 척하지만 힘이 꽤 들어가 있었죠. 서연아, 연락 자주 하자. 응, 오빠. 꼭 그럴게. 그들이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예전에 밝고 당당했던 서연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 미정에게 서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 글쎄, 뭔가 이상했어. 서연이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 결혼하면 다 그런 거 아닐까?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 미정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특히 민철의 차가운 눈빛과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신경 쓰였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서연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 정말 괜찮은 걸까? 오빠로서 뭔가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재회가 끔찍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불길한 소식. 재회한 지 사흘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시험 문제를 만들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보세요? 한지호 선생님이십니까? 차분하면서도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 한서연 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동생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흘 전에 멀쩡히 만났던 서연이가 죽었다고요? 죄송하지만 신원 확인을 위해 오셔야겠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미정에게도 급하게 연락했죠. 병원에 도착하자 민철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더군요. 처남님, 어떻게 이런 일이? 민철은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짜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예요? 새벽에 혼자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트럭과 정면 충돌했어요. 의사가 설명해줬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서연은 원래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영안실에서 서연을 봤을 때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차가워진 서연의 얼굴을 보니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던 시절들. 서연이가 아플 때 업고 병원에 갔던 일들.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모습들. 서연아, 미안해. 오빠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민철이 알아서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더군요. 처남님, 시신을 빨리 화장해야 해요. 서연이가 생전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화장요? 너무 급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전통이기도 하고 서연이의 유언이었어요. 민철의 표정이 단호했어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죠. 장례식장은 민철의 영향력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연과 가까웠던 친구들은 별로 없더군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연이 항상 목에 두르고 다니던 흰 목도리가 없었거든요. 사고 현장에서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목도리 꼭 찾아주세요. 저희 어머니의 유품이거든요. 민철에게 부탁했지만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사고가 워낙 심해서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장례식은 이틀 만에 끝났어요. 너무 빨랐죠. 그리고 서연은 화장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어요. 민철은 장례식 내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끔씩 시계를 보거나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처남님, 서연이를 잘 보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뵙죠. 그렇게 말하는 민철의 표정에서 뭔가 안도하는 기색을 느꼈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지을까 의아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이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너무 급하게 장례를 치른 것 같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특히 민철의 태도가.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한 의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민철이 서연에게 해를 끼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서연이 떠난 후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가족을 잃었다는 허탈감이 너무 컸거든요. 의심의 그림자. 서연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죠. 동료 교사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먼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연 씨의 가족분이시죠?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서류가 필요한데요. 무슨 서류요? 사고 경위서와 시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철은 모든 서류를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개입할 필요 없다면서 말이죠. 처남님, 복잡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처남님은 슬퍼하시기만 해도 돼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뭔가 죄를 배제하려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연의 친구 영희가 전화를 해온 거예요. 오빠, 서연이 정말 죽은 게 맞아요? 무슨 소리야? 사고 나기 전날 서연이가 전화했거든요. 남편이 무서워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영희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자세히 말해줄래? 서연이가 요즘 남편한테 감시받는다고 했어요. 어디 가는 것도 다 보고해야 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한다고. 이상했어요.
민철은 겉으로 보기엔 서연을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서연이가 남편 회사에 이상한 거래가 있다고도 했어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영희의 증언을 듣고 나니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사고 현장을 가봤어요. 경찰서에서 사고 보고서도 열람했죠. 사고 현장은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새벽 2시에 서연이 혼자 그 길을 간 이유가 뭘까요? 보고서를 보니 더 이상했어요. 브레이크 흔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마치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처럼. 혹시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나요?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봤지만 시원한 답을 못 받았어요. 차량이 너무 파손돼서 정확한 조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정비소에 가서 물어보니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손상된 것 같던데요. 그런데 경찰에서 자세히 조사 안 하더라고요. 정비소 사장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정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생각엔 어때? 글쎄,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닐까? 민철 씨가 설마. 미정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남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만난 곳은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민철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왔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처남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당연히 힘들죠. 동생을 잃었는데. 서연이도 하늘에서 처남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민철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처남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효도비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세요. 봉투 안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1억 원이었죠. 이걸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서연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민철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 사고에 대해 캐묻지 않으셨으면 해요. 죽은 사람 일로 산 사람이 힘들어할 필요는 없잖아요.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전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수표를 밀어내며 말했죠. 처남님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민철의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이때까지 숨겨왔던 본성을 드러내는 것 같았죠. 혹시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민철은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처남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시네요. 조심하세요. 때론 너무 많이 알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철은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철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분명 위협이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돌아온 목소리. 민철과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서연이냐? 응. 오빠. 나야.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제가 미쳐가는 걸까 싶었죠. 서연아, 정말 너야? 응, 오빠. 나 안 죽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서연의 목소리였거든요. 어떻게? 어디 있어? 지금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오빠, 나 정말 안 죽었어. 민철이가 나를.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미정이 깨어났어요. 누구야? 밤중에. 서연이야. 뭐라고? 무슨 소리야? 미정은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환청을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서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올까 봐서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정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야. 서연아, 어디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오빠, 들어봐. 시간이 많지 않아. 서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민철이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렸어. 그럼 사고는 가짜였다는 거야? 응. 민철이가 병원이랑 짜고 모든 걸 조작했어. 나는 마지막 순간에 차에서 뛰어내려서 살았어. 믿기 힘든 얘기였지만 앞서 제가 의심했던 것들과 일치했어요. 그럼 화장된 시신은? 다른 사람이야. 민철이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내 재산 때문이야. 할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해놓은 신탁 재산이 있거든. 내가 죽으면 민철이가 다 가져갈 수 있어. 역시 돈 때문이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 하지만 민철이가 계속 찾고 있어. 오빠도 조심해. 나는 괜찮아. 너부터 안전한 곳으로 가자. 아직 안 돼. 증거를 모아야 해. 그냥 나타나면 민철이가 또 다른 방법을 쓸 거야. 서연은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빠 기억나? 내가 항상 목에 두르고 다니던 흰 목도리. 응, 기억해. 엄마 유품이잖아. 그걸 일부러 사고 현장에 남겨뒀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그래서 목도리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였어요. 민철이한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절대 알리면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알겠어. 그런데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오빠 혹시 민철이 옆에 있는 비서 기억해? 오지훈이라는 사람. 응, 기억해. 그 사람이 이번 일에 연루돼 있을 거야. 하지만 억지로 한 것 같아. 만약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서연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다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온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서연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충격 때문이었어요. 민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면서 뒤로는 아내를 죽이려 하다니. 그리고 서연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침에 미정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정말이야? 서연이가 살아있다고. 응. 직접 통화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미정도 충격을 받았지만 서연을 돕겠다고 했어요. 역시 제 아내였죠.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민철의 범행을 밝혀내고 서연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을까? 오지훈이라는 비서가 열쇠가 될 것 같았어요. 서연 말로는 억지로 했다고 하니까 설득할 여지가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 후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민철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며칠 후 서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오빠 만날 수 있어? 어디서?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 저녁 8시에.